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국권피탈 바로 앞, 그러니까 조선 후기 근대 발전계 문화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지고 오신 교재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권피탈 부분에서요. 국권피탈 그 민족 독립운동 부분이 되겠죠. 국권피탈 이후의 문제 1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보시죠. 다음 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넷째 줄에 보시면은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충고 정치. 기억나시죠? 국권피탈 과정에서. 또 이제 4조에 보면 바로 밑에입니다. 4조의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봅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군사기지 사용권입니다. 뭐 어디에 나온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일 의정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국권피탈 과정에서요.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터지죠. 이 러일 전쟁 중에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됐다는 얘기는 곧 여기서 러일 전쟁은 시종 일본이 우세한 전황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는 전쟁 중에 지금 체결된 거죠. 그래서 한일 의정서에서 시정 개선에 대해서 충고를 받아라. 뭔가요? 충고 정치 행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4조 내용을 보면은 군사 기지 사용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결했던 러시아하고 체결했던 조약 있죠? 대러 조약을 전부 다 파기해라. 이게 한일 의정서 내용이에요. 이제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고요. 1904년 8월 달에 바로 한일 협정서가 체결됩니다. 이 한일 협정서를 다른 말로 뭐냐면은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그래요. 제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뭘 가져갔냐면은 재정권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고문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문 정책해지면서 제일 먼저 국권피탈 과정에서 가져왔던 것이 재정권이에요. 어때 이제 재정고문에 누가 들어요? 메가다 타네타로. 메가다에서 1905년 이듬해요. 화폐정리 사업이 단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백동아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또 이때 외교 고문에 스티븐이 들어옵니다. 이 스티븐 나중에 샌프란시스코로 갔다가 전명훈, 장인환 등에서 암살이 됐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재정과 외교 고문 위에 규정에도 없는 뭐 군사 고문, 항무 고문 뭐 이런 고문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문 정치가 행해지게 됐습니다. 그 이제 한일 협정서 이후에 1905년 7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되고 이거 말씀드렸죠. 1905년 8월 제2차 영일동맹이 또 체결돼요.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러일 전쟁 중이에요. 그 이제 러일 전쟁은 1905년 9월 일본이 승리하면서 끝이 나죠. 이제 포스모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모스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제는 러일 대립계예요. 이유는 일본 주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연장해서 보면은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에 한일협정서고요. 2차 한일협약은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에요. 뭘 가져가나요? 외교권을 가져가면서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돼서 통감 정치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외교권을 가져가죠. 여기에 따른 반발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907년
7월 정민연입니다. 정미 7조약이라고 그러고요. 정민연 7개 조약이에요. 정미 7조약 또는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일합니다. 그리고 통감 정치에서 이제 장관 밑에 차관이 있죠. 차관 정치 행해져요. 일본인들이 차관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관 정치의 인사행정권을 가져갑니다. 인사행정권과 함께 정미 7조약에서 군사권도 가져가요. 군대산입니다. 고종의 퇴위와 군대산이 제3차 정미의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09년 7월에 기후년입니다. 기후각서가 체결돼요. 이 기후각서에서 군대산을 사법권이죠.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군대산은 정미 7조약이 되는 거고요. 사법권. 이때 이제 감옥 사무권도 같이 가져가요. 감옥 사무권도 같이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입니다. 6월 경찰권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조약을 체결해서 조선 총독부가 통감부가 이제 총독부로 바뀌어요. 그래서 총독부에 의한 조선 총독부에 의한 식민 정치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권을 가져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945년 8월 15일까지 식민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통치 형태 변화에서 제일 먼저 한일 의정서에서 충고 정치, 그 다음에 한일 협정서에서 뭐죠? 고문 정치, 그 다음에 을사늑약에서 뭔가요? 통감 정치,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에서 차관 정치, 그 다음에 한국 병합조약에 의해서 뭘로? 식민 정치. 이렇게 바뀌어요. 또 하나 국권 피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져갔던 것이 뭐라고요? 재정권이에요. 한일협정서에서 재정권을 가장 먼저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간 것이 뭐죠? 외교권입니다. 을사늑약에서 외교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정미 7조약에서 뭘 가져가나요? 군사권을 가져가요. 그리고 기후각서에서 뭘 가져간다?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법권 다음에 뭐죠? 경찰권 가져가죠. 그래 마지막 뭘 가져가나요? 한국 병합조약에서 국권을 가져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국권 피탈 순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문제는 한일 의정서 내용입니다. 충고 정치, 군사기지 사용권을 요구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약이 체결된 배경으로 오는 것은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는 배경은 뭐냐? 바로 로일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2번 봐봐요. 2차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일 의정서 배경이 아니라 결과, 그 뒤에 나오네요. 뭐 꼭 그거의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1905년 8월에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이건 정치적 동맹이거든요. 야, 정치적 동맹으로서 영국은 일본의 한국에서의 우위권,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영국의 인도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준 그런 이제 정치적 동맹입니다. 참고로 1902년 제1차 영일동맹도 있어요. 제1차 영일동맹은요, 이거는 군사적 동맹입니다.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군사적 동맹이다. 자, 3번.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이거죠. 이것도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밀약인데, 앞서 봤었죠.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서의 우위권. 자,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두 나라가 인정해준 밀약이에요.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이건 언제냐면 1907년입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요. 을사늑약, 즉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스티븐 외교고문에 임명됐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고문정치, 외교고문, 한일협정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렇죠?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황을 끌고 나가면서 체결했던 것이 한일 의정서, 한일 협정서.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완전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 이제 일본의 독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상일기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이상설 이준과 함께 만국 평화의 어디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헤이그 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헤이그 밀사 사건의 결과로 오는 것은 고종이 아웃돼요. 그리고 순종을 옹립합니다. 순종을 옹립하고 나서 체결했던 조약이 뭐예요? 바로 정미 7조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 예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종의 퇴위, 군대 예산이 발단됐던 것이 제 몇 차 의병이라고요? 3차 정리의병입니다. 3차 정리의병.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결과로 오른 것은 뭐냐? 일단 네 번째죠. 고종이 퇴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이 옹립이 돼서 정미 7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죠. 일본의 삼국관섭은 1895년 4월입니다. 청일전쟁의 결과 체결했던 시모노세키 조약을 파기한 거예요. 아관파천 1896년 2월이고요. 운양호 사건은 1875년이라고 그랬죠. 보빙사 파견은 미국과의 이제 국교 수립 다음이죠. 조미소 통상조약이 몇 년이죠? 1882년이죠. 보빙사는 8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1조, 7조, 그리고 11조, 13조입니다. 잠깐 봅시다. 7조는 봐봐요. 태형은 태 30대 이하일 경우에 이를 한 번에 집행하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회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해를 넘길 수 없다. 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13조. 본 태형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1912년의 조선 태형령이에요. 태형은 뭘 태형이라고 하죠? 태장도유사. 그래서 고려나 조선의 법률에 보면, 형벌에 보면은 권장을 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은 태형은 10대 단위로 해서 50대까지 5개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근데 이런 이제 태형은 봉건적인 풍습이다 해서 1894년 이걸 폐지합니다. 근데 일제는 다시 부활을 해요. 조선인에 한해서 태형령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일제 식민 통치 몇 기인가요? 제1기죠. 1기. 그러니까 한국 병합조약 이후에 식민 통치 제1기 1910년에서 1919년까지입니다. 1919년의 기점 뭔가요? 바로 3.1운동이에요. 을 계기로 해가지고 식민통치는 제2기로 넘어갑니다. 1919년에서 1931년입니다. 그래서 31년의 기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일본이 경제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디를 점령하나요? 만주를 점령합니다. 만주사변이 있죠? 그럼 이제 제3기로 나갑니다. 제3기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중일전쟁을 거쳐서 1941년 태평양 전쟁을 거쳐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이죠. 패망. 여기까지 넘어간 시기예요. 그래서 제1기 때의 통치 형태는 뭐라고 그래요? 무단통치에서 이긴 뭐죠? 문화통치. 조선총독부의 총독을 이제 누구에서 누구로? 무관에서 문관으로도 임명한다. 근데 실제로 문관 총독은 없었어요. 가장된 유화정책입니다. 제3기는 대륙 침략을 위한 황국, 신민화 통치. 또 1기 때는 무단 통치와 함께 헌병 경찰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헌병 경찰 통치. 2기는 뭘로? 보통 경찰 통치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완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1기 때보다 훨씬 더 사실은 강화된 겁니다.
3기는 민족 말살 통치예요. 대륙 침략을 위해서 한반도에 대한 황국 신민, 그런 민족 말살, 뭐 이런 정치가 단행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침탈에서 보면 1기 때는요, 토지 조사 사업이 시작이 돼요. 이게 1910년에서 1918년까지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어요. 자, 2기는 산미 쌀 증산 계획이야. 산미 증식 계획이다. 그래서 1920년에서 1934년까지입니다. 이건 중단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3기는 산미 증식 계획 대안으로 나온 겁니다. 공업 원료 증산에서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그래요. 남쪽에는 면화를, 북쪽에는 양떼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업 원료를 생산하자. 이게 이제 경제 시책이고요. 산업 침탈에서 보면 제1기 때는 바로 상품 시장화 정책, 제국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상품 시장화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실시가 됩니다. 요게 2기 때 가잖아요. 그러면 자본 투자 시장화 정책으로 바뀌어요. 이게 제3기 때 가죠. 뭘로 가죠? 군수 공업으로 바뀝니다. 군수 공업화 정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품 시장화 정책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갖다 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존의 민족 산업을 억압을 하죠. 여기는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만 들고 와 값싼 노동력, 값싼 원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경공업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합니다. 섬유, 방직 이런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중화공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속, 기계, 무슨 뭐 화학 이런 군수공업에 역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1, 2, 3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일제의 식민 통치 형태는 대략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에 치안유지법은 1925년입니다. 한국인의 치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예요. 가장된 유화정책입니다. 2기 문화통치기죠. 헌병경찰제 1기죠. 이거 지금 요식입니다. 세 번째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이제 1938년에 인적, 물적 자원 약탈을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이 발표가 돼요. 3기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했다. 1924년입니다. 2기죠.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좌절시키고 일본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설립을 해요. 5번은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정되었다. 국민학교. 국민학교 할 때 국민은 뭐냐면 황국 신민 할 때요. 황국의 국, 신하의 신민의 민에서 국민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학교가 이제 뭐가 됐다? 황국 신민학교다. 국민학교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냐면 1941년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예요. 한참 대륙 침략이 강행이 됐던 제3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모르고 광복 이후에도 계속 국민학교라고 쓰고 있었어요. 45년 이후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국민학교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지 국민학교라고 하잖아. 이건 의미를 잘 몰랐던 거야, 그동안에. 그래서 국민은 황국 신민의 국민이었는데, 그지? 이건 이제 1996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건 1기 때 얘기입니다. 1기 때. 그럼 몇 번?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봅시다. 기억 리을을 발생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보호 및 감독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거는 포스모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의 어떤 그 모든 권한 상실입니다. 상실. 네? 상실이죠. 자, 니은. 미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이건 뭔가요?
1905년 7월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디귿. 을사늑약이죠. 외유 건박탈. 그리고 통감물을 설치했다. 그래서 통감물을 설치하면서 을사늑약 있죠. 여기서부터 통감 정치가 행해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통감 정치기. 예? 통감 정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뭘로 가는 거죠? 식민 통치기. 예? 식민 통치. 조선 총독부에 의한 식민 통치. 여기는 뭐죠? 조선 통감부에 의한 통감 정치. 이렇죠. 자, 리을. 영국은 한국에서 일본의 특수이익을,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서로 승인한다. 이건 뭔가요? 2차 영일동맹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스모스 조약,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뭐가 빠져 있나요? 바로 을사늑약, 요 순서죠. 이렇게 요 순서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회사령인데 1조의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이 회사령은 일기 때예요. 즉 민족산업 억압책, 우리 민족산업을 억압하기 위한 회사령 1910년 이때 회사령은 허가제예요. 지금 나와 있죠. 회사령뿐만 아니라요. 1911년에 산림령, 1911년에 어업령, 그 다음에 1915년에 광업령, 조선광업령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산업을 철저히 억압을 하고 있죠. 근데 요때 이제 회사령은 1910년 회사령은 허가제였다. 요게 20년 있죠. 20년 되면 민족산업 억압책에서 뭘 바뀌어요? 공업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이때 회사령이 폐지가 돼요. 이 회사령 폐지 1920년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고제로. 이 허가를 맡아야 되지만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회사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회사 지금 여기서 지금 회사는 1910년입니다. 허가제니까 그러니까 요 10년대 때 요 시기에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 얘기죠. 1번 토지조사령이 제정됐다. 토지조사령은 토지조사사업대죠. 1910년입니다. 국가총동원법 아까 말씀드렸죠. 중일연쟁 다음에요. 3번은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정됐다. 4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시행됐다. 이건 1944년입니다. 5번은 황국신민서사함송이 강요됐다. 역시 황국신민화 통치 때예요. 제3기 31년 이후에요. 30년대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토지조사령 요게 발표가 했던 요게 바로 지금 여기에 회사령이 발표했던 1910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는 이게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죠. 가보니 나보는 뭐죠? 회사령 허가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 다 1910년에 시작이 돼요. 1. 가해 결과 자작농이 넣었다. 토지조사 사업의 목표는 토지 약탈이거든요. 자영농 몰락으로 넘어가겠죠. 이번에 가는 화폐정리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이야. 일본의 재정고문 메가다 타네타로 의해서. 3번 회사령입니다. 일본의 경제대공황을 타개하고 했다. 여러분들 경제공황이 몇 년에 일합니까? 1929년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얘기는 나번 허가제 이건 1910년대란 말이에요. 회사령. 자, 4번 나는 회사령입니다. 한국인 기업의 자본 축적을 막고자 했다. 이렇죠. 이거예요. 민족산업 뭐라고? 억압책이다. 민족산업 억압책이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회사령,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각종 지하자원까지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회사령의 취지예요. 5번
가와나는 통감정치기에 반포된 식민지 경제정책이다 그랬습니다. 통감정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바로 통감정치기 여기서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여기 이유는 식민정치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관계치 않겠습니다. 4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이 정책이 뭐냐? 이 정책은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셋째 줄 봐봐요. 쌀값이 크게 올라 일본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는 등 쌀 폭동은 쌀값 폭등 현상이야.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산미 증식계획을 실시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미 증식계획 1920년에서 34년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 정책 이후에 그러니까 34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오른 것은 기억.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빼앗은 토지를 관할하게 한 회사입니다. 물론 이거 이후에 설치된 건 아니고요.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토지 약탈, 경제 약탈 중추기구로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이에요. 니은 한국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가 됐다. 그러겠죠. 목표량대로 쌀을 반출해 가면서 국내 1인당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줄어듭니다. 그 부족한 식량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만주에서 잡곡을 갖다가 충당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는 얘기죠. 디귿. 쌀 유출을 막기 위한 이거는 방공령인데 방공령 사건은 선포는 1889년이죠. 함경감사 조병식. 리을.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됐다. 방금 얘기했죠. 목표량대로 빼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산미정식계획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산미정식계획으로 해서 일제의 농촌 침략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의 회의책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32년에 이른바 농촌 진흥 운동입니다. 이 농촌 진흥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요? 이걸로 인한 한국 농촌의 피폐. 그러니까 한국 농촌 농민들이 뭐 강하게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소작쟁이 같은 걸로 반항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일본의,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일본이 일종의 무마하기 위해서, 소작쟁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했던 농촌 진흥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의 자서전이 묘사하고 있는 시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월 20일 학생들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징병영장을 가져왔다. 징병제입니다. 징병제. 이거는 제3기 때요. 대륙 침략이 한참 진행되던 제3기 때입니다. 그 중에 징병제는 1944년 징병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는 이 시기, 그러니까 1944년을 전후한 이게 제3기 때 정도 되겠죠. 일제 정책은 그렇죠. 1. 일진회를 앞세워 한일합방을 청원하게 했다. 한일합방은 언제인데요? 1910년이에요. 1910년 8월 29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2번. 공출제도를 강화해서 놋그릇, 농기구까지 수탈했다. 공출제 실시입니다. 이거 제3기 때죠.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제3기 때 공출제입니다. 그 다음에 1940년대부터 이제 공출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었어요. 자, 3번. 우각기 가지시계라는 사람인데 우각기 총독이에요. 자, 이 사람은 4대 7대. 조선 총독배 총독이 몇 명이냐면은 10명이에요, 10명. 10명 모두 다 무관입니다.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는 이거는 가장된 유화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4대 7대
조선 총독을 역임했던 사람이 우각희 가지시계. 이 우각희 총독이에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우각희 총독이 농촌 개발 명분으로 농촌 진흥운동을 주장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32년입니다. 이때는 7대 조선 총독 시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정식 계획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한국 농촌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제 달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지, 진짜로 한국의 농촌을 진흥하기 위한 운동은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32년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헌병 경찰이 칼을 차고 민간의 치안 및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이건 뭐예요? 헌병 경찰 통치 시기예요. 이 시기죠. 사이토 총독에 의해 문화 통치에 있다. 사이토 총독은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이 물러나고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등장합니다. 제등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의한 뭐가? 문화 통치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기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940년대 때 나온 얘기다 그러면은 2번 공출제 실시가 여기에 가장 근접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은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냐? 태형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앞에 나왔었던 태형령입니다. 몇 년이죠? 1912년에 조선 태형령이에요. 요 시기 때. 헌병경찰제가 시가되었다 그랬죠. 이거죠. 헌병경찰 1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이건 여기 해당됩니다. 미국 공출제가 추진했다. 공출제 1940년입니다. 이거는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한 군수공업화 정책에 입각해가지고 진행된 거고요.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23년에서 24년이에요. 암태도 전라남도 천재 무안 쪽입니다. 무안.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죠. 여자 정신 근로령이 제정됐다. 역시 44년입니다. 이때 징병제, 여자 정신대 근무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기적으로는 전쟁 거의 막바지예요. 막바지에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는 1912년 조선 태형령이 발표가 됐었을 당시의 상황은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전쟁 당시 일본 홋카이도청에서 조선에게 발부한 징용 고지서이다. 이 국년 징용입니다. 징병과 징용은 좀 다르죠. 징병은 군인들을 차출하는 겁니다. 이런 주로 이제 근로노동자들이죠. 근로노동자들을 차출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징용제가 실시가 된 것이 1939년이거든요. 1번. 1939년이라고 한다면 식민통치 몇 개예요? 제3기 때 얘기해요. 그게 3기입니다.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것은 이승만 정부 때예요. 자, 1949년 6월 달에 제정합니다. 그리고 1950년 3월 달에 뭘 하죠? 바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9년 6월 달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돼서 뭐 실시라고 하기보다는 뭐 공표가 됐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죠? 50년 3월 달에 공표가 됐다. 이게 우리나라의 농지개혁법이에요. 3정보 이상 소유라면은 유상 매수 뭐 하겠다? 유상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한의 농지개혁이에요. 북한은 1946년입니다. 북한은 5정보를 상한선언합니다. 1정보는 3,000평이에요. 북한은 무상 몰수, 그다음 뭐죠? 무상 분배의 모습을 띱니다. 남한과 북한의 농지개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도 달라요.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하고 북한은 뭐라고 그래요? 토지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농지는 말 그대로 농지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농지를 포함해서 모든 땅이
포함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농기계약법은 1950년 3월, 조선태양령 반포는 1912년, 3번 치안유지법 1925년, 4번 헌병경찰제 실시, 이거는 제1기 때입니다. 1기 이거예요. 1910년에서 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5번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했다. 이거 9번에 5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44년의 얘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44년 징병제하고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여기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57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제 국권 피탈, 식민 통치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항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렇죠. 1910년대 국내에 비밀 결사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조직됐던 것이 독립의군부예요. 고종의 밀조를 받아서 1912년에 복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조직됐습니다. 기억, 복벽주의. 이 복벽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정복고예요. 전제 군주제 체제의 확립을 의미합니다. 왕정복고예요. 임병찬, 전라도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임병찬은 최익현 아시죠? 최익현의 제자예요. 최익현이 단식 순절했죠. 대마도에서 2차 의병장 때 자진 체포가 돼서 그때 같이 끌려갑니다. 돌아올 때 말이죠. 임병찬 살아왔어. 근데 최익현 죽음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고종의 밀조를 받아서 왕정복고, 즉 복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전라도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던 것이 독립의군부였다. 그렇죠? 독립의군부. 독립의군부가 전라도 유생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경상북도 유생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조선 국권회복단도 있어요. 또 하나,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한다면은 공화정을 추구했었던 단체도 있어요. 공화정을 추구했던 단체. 그래서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를 지향했다라고 한다면 공화정을 추구했다라면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이 대한광복회는 군대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일합니다. 총사령의 박상진, 부사령의 김좌지입니다. 그러니까 총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관이라는 얘기예요. 총사령, 총사령관, 부사령, 부사령관 이렇죠. 근데 또 하나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요. 이 공화정을 추구했던 단체 혹시 기억하시나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도 공화정을 추구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은 디귿 봐봐요. 1번에 기억 보겠습니다. 복벽주의, 임병찬을 중심으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거 다 뭐예요? 독립의군부예요. 그게 독립의군부입니다. 디귿, 일본 패망 후에 공화정치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거는 대한광복회를 얘기합니다. 1915년에. 신민회도 공화정을 추구하는데 신민회랑 관계가 없어. 신민회는 일본 패망 후 이게 아니라 신민회 애국계몽운동 단체거든요. 리을. 만주 지역의 무관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금했다. 신민회죠. 그죠? 신민회입니다. 여튼 독립의군부에 관련된 설명은 기억, 니은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항일 의병의 전투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난 시기의 의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907년이니까 정미의병, 즉 3차 의병이죠. 3차 의병 이후에 전개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봅시다.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전투력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맞죠? 군대 해산 이후에요.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고종의 퇴위 이후에 정미 7조약이 순종과 체결해서 군대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운동에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의병운동이 조금 활기를 띠게 된 거죠. 군인들이 동참하면서. 그래서 1908년에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되고 1909년에 남한 대토벌작전이 진행이 된 거죠. 물론 남한 대토벌작전은 일본이 한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이 남한 대토벌작전에서 전라도 지방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 애초부터 일본은 전라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그 잔여 무리들이 가장 많이 있었으며 그 동학농민운동 세력은 철저하게 반봉건 반외세를 제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가 타겟이 됐었습니다.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은 교반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교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토벌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교반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리합니다. 해산된 군인의 합류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2번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 의병 투쟁은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3번 전국의 의병부대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하였다. 1908년입니다. 총대장 이인영, 그렇죠? 그리고 군사장 허의. 그래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 경기도 양주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서울을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가 부친상을 당해요. 경상도 문교는 낙향을 합니다. 불효는 불충이다 하고 내가 버리죠. 그래서 허의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0여 명의 별동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진행하다가 동대문 밖 30리, 12km입니다. 동대문 밖 30리까지 내려왔다가 결국 관군과 일본군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한 명칭의 도로 이름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랬죠.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의 8차선 도로 이름, 그게 왕산로다, 왕산로. 왕산은 허위,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던 허위의 호의 호. 이 사람의 고향이 경상북도 구미입니다. 그래서 구미에 간 말이죠. 이 허위 선생의 기념 공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고 서울 진공작전이고요. 네 번째,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등장해서 호남 지역에서 유격전을 벌였다. 평민 출신 신돌석, 경상북도 영해 1월사를 근거로 합니다. 호남 지방이 아니라 전라도 쪽이 아니라. 그리고 태백산 호랑이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2차 을사의병을 얘기하죠. 이는 1907년 이후에 3차 정미의병 이후의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5번 고종의 퇴위와 정미 7조약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의병활동의 동향이다. 그렇죠? 정미 7조약, 즉 군대 해산 이후에 해산된 군인들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단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안창호 양기탁, 비밀결사, 국권회복,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도자기, 자기회사입니다. 태극서관, 신민회죠. 1907년에서 1911년까지의 신민회입니다. 1. 헌의 6조 건의, 독립협회죠. 헌의, 갖다 바친다는 뜻이야. 고종한테. 고종이 사인도 했어. 이렇게 하겠다. 근데 결국 1898년에 강제 해산이 되면서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2번은 조선의학회 업적이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세 번째, 조선혁명선언. 누구죠? 신채호가 쓴 건데 이건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919년에 조직됐던 김원봉의 의열단 있죠. 의열단 선언문이 됐다고 그랬어. 물론 이제 신채호가 북경에서 이걸 쓴 것은 1923년입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네 번째, 국외의 무장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신민의 활동은 다른 애국계몽 운동하고는 좀 다른 활동을 보였죠. 다른 애국계몽 운동 단체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는데 신민회는 공화정을, 또 다른 애국 계몽운동 단체는 폭력적인 방법을 배제를 하죠. 그는 비문명, 그러니까 야만이다 이렇게 일합니다. 근데 신민회는 언젠가 그때를 위해서 뭐를 주장한 거죠?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여타의 애국계몽농 단체하고 다른 면이 되겠습니다. 신민회에게요. 5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이거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했던 형평운동입니다. 1923년 진주에서 시작이 된 거죠. 형평할 때 형은 저울 형자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갑오개혁 때 1894년에 이미 신문제도는 없어졌는데 일제는 유독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해요. 그래서 호적에 직업을 쓰게 하고 또 백정의 이름에는 위에다 빨갛게 점을 찍어놓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 지금 경상도 진주의 자산가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조선형평사를 조직해서 형평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제시대에 백정들의 평등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신민의 활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일본이다. 혈사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죠. 피로 쓴 독립운동사입니다. 1884년 갑신정변에서 1919년 3.1운동 때까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언급한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지금 박스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화성 제암리 사건도 있는 걸로 봐서 1919년 3.1운동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그죠?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 무단통치를 이걸 계기로 해서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물론 가장된 유화정책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3.1운동 맞죠? 3번,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줬다. 제국주의 치하에서 허덕이던 식민지 국가에 많은 자극을 준 거죠. 특히 북경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던 1919년 5월 4일 5.4운동이나 인도의 반영운동이라든가, 인도는 영국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4번, 파리 강화이의 신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 누구냐면은 김규식입니다. 이 김규식이 파리 강화이 베르사유 체제예요. 1차 대전 수습 체제를 파리 강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신한청년단입니다. 1919년 1월 달에 파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 있는 상태에서 3.1운동이 일어나요. 국내에서. 그렇죠? 1월 달에 출발했고 3.1운동은 3월 1일 날 일어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독립청원서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압박, 일본 치하에서의 상황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본은 1차 대전에서 연합국이라고요, 동맹국이라고요. 연합국, 승전국이었거든요. 다른 열강들이 베르사유 체제 자체는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동맹국, 패전국을 윽박질려서 지네들 뭔가를 좀 챙겨나가려고 했던 거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소집된 회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가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4번은 다 맞는 문장인데 신규식이 아니라 누구다?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을 좀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5번,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됐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그다음에 천도교, 불교계. 그 중에 마지막 공약 3장은 한용운 불교계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천주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일부 천주교도들은 그간의 천주교 활동에 반성을 하고요. 만주로 가서 대한 의민단이라고 하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했었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대종교의 중강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북로군정서군 이런 게 있죠. 개신교에는 대한광복회가 있었잖아. 대한국민회가 있었잖아요. 이러듯이 천주교에서 뭐가 대한의민단 또는 그냥 의민단이 있었다. 그렇죠? 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 독립운동이 전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튼 4번은 3.1운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권피탈의 민족 독립운동 부분은요. 일단 4번까지만 이 시간 마무리 좀 짓고요. 자, 이어지는 뒤에 문제는 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